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차시 내용 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습지 7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4강에서 다뤘던 내용에 해당하는 7쪽, 8쪽 두 쪽을 빈칸 채우기를 진행하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습지 파일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 또는 아니면 임세하신 것을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페이지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송나라 때부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에 일본의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고,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 교재로 3강에서 다뤘던 송의 건국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빈칸 채우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국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송나라를 건국했다. 후주 출신의 장군, 절도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에 혼란을 극복했냐면 5대 10국이라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했습니다. 당나라 말기에 후, 량, 후, 당, 후, 진, 후, 한, 후주 이 5나라를 화북지역에 있던 나라를 5대라 하고, 그 남쪽에 세워진 10개의 나라, 여러 개의 나라, 10개가 좀 더 넘어요. 근데 그냥 10국이라고 표현해서 황소의 난 이후에 멸망한 당나라가 907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분열되어 있던 시기를 5대 10국이라 합니다. 이것을 통일했던 게 조광윤이고, 조광윤이 송이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태조, 송의 첫 번째 왕제인 태조가 되게 됩니다. 송태조 조광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당나라 말미에 보여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거였죠.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회수하고 중앙으로 회수하고, 황제가 직접 운영하는 군대인 금군이라는 군대의 통수권까지 장악해서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무관보다, 무신보다 문신을 우대하는 무슨 정책을 펼쳤죠? 그렇죠.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문치주의 정책을 통해서 무신들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었던 게 이제 송태조 조광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를 더 많이 뽑고 또 문신들을 더 대우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바로 과거 시험에서 전시라는 걸 시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관리 선발에서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음으로써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나라나 수나라에 비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유교적 소양을 공부해서 관리가 되었던 계층들, 뭐라고 부르냐면 4대부 계층이 성장하는 시기가 또 이 송나라 때라는 거죠. 4대부란 말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사라는 것과 선비사와 대부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주나라 봉건제할 때 대부할 때 그런 하나의 이제 관직 또는 직위의 이름인데, 사와 대부를 합친 말로 송나라 이전에는 그냥 관료 계층을 의미했지만, 송나라가 지난 다음부터는 과거를 통해서 등용된 문신 관료들을 그냥 4대부 계층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반들도 4대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4대부 계층이 성장했다라는 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관료 수가 증가하고 그 대가로 문신 관료들만 증가하다 보니까 국방력은 약화됐어요. 하필 송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송의 북쪽과 또 서쪽에 있던 요, 금, 서와 같은 북방민족들의 세력이 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송은 이들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패를 바치다 보니 재정의 악화가 왔고, 이러한 국방력 약화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왕안석이었고, 왕안석이 실시했던 정치개혁을 무엇이라 하면 신법이라 합니다. 신법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신법의 종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묘법,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법, 부국책과 강병책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그것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안석 신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해서 이 악화된 재정과 또 약화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게 왕안석 신법의 개혁의 목표였죠. 농민과 소상인들을 살리고 또 나라에서 군사력을 키워서 군사력, 국방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아가서 재정난도 극복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나눠져서 당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 왕안석의 신법의 결과까지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의 성립이냐면 12세기 1126년, 27년 사이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당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강의 변이라고 했습니다. 정강의 변 이후에 수도를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로 옮기면서 이때부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송이라 한다고 그랬죠. 남송의 성립, 남송시대가 성립되는 겁니다. 송나라는 수도가 카이펑이었던 시절에 이제 북송, 그리고 이만으로, 정강의 변 이후에 이만으로 옮긴 시대를 우리는 이제 남송시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북방민족들에 대한 내용 정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거란족이 세운 나라라고 했죠. 거란족의 요나라. 요나라 건국자 야요라복이 한번 봐주시고요. 발해를 멸망시켰고, 이 연운 16주라고 해서 베이징 밑에 지역을 예전에 이제 석경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할양받았다. 좀 어려운 말로 할양. 이렇게 뭐 받았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연운 16주를 통해서 이 송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이 요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전연의 맹약이죠. 맹약이라고 해서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이라서 송은 요에게 세패를 바치고 요는 그 대가로 송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화해의 조약을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요나라와 금나라 같은 이 북방민족들의 통치체제는 자기네들의 부족들, 유목민 같은 부족들을 다스리는 제도와 정복한 지역의 중국인들, 한인을 다스리는 제도가 달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지배 체제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요나라의 이중지배 체제는 북면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북면관제를 실시했습니다. 누구한테 실시했냐면 부족민들한테요. 예를 들면 거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유목민들에게는 북면관을 통한 북면관제로 지배했고요. 부족제로. 정복한 지역의 한인들은 남면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들을 주현제의 원래 전통의 중국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거를 북면관과 남면관에 의해서 통치하는 체제에서 북면관제, 남면관제라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던 것을 우리는 이중지배체제라 합니다. 그리고 거란은 거란의 고유 문자 있었고요. 서하도 봤습니다. 탕구토족이 세웠고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송에게 막대한 세패를 받아서 번영을 누리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같은 경우는 아구다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했다. 금을 건국했고 송과 연합해서 요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죠. 그리고 송이 원래는 이 대가로 요를 멸망시킬 때 금나라와 손잡고 함께 멸망시켜주는 대가로 금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금나라는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의 수도를 남쪽인 이만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던 나라도 이 금나라인데요. 금나라 역시 이중지배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금나라의 이중지배체제는 여진족들은 이 제도로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맹안 모극제요. 맹안과 모극을 기초 단위로 해서 행정과 군사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게 했던 제도가 맹안 모극제고, 반면 정복한 지역의 한족들, 중국인들은 기존의 통치 방식인 지방 통치 방식인 주현제, 주와 현으로 나눠서 지역을 주와 현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방식을 이렇게 적용했었다. 역시 금나라도 이중지배 체제를 활용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먼저 송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먼저 쭉 나온 다음에 북방민족의 역사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한 이 학습지는 우리 교과서의 순서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북방민족이 먼저 나오고 송의 경제 그리고 문화 부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송나라의 경제발전 부분 보면 농업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농기구 새로운 게 보급되고 특히나 여기에 모내기법이
확산 또는 뭐 보급화되었다 같은 말로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편화되었다, 널리 퍼졌다. 모내기법의 확산, 그리고 또 시비법, 비료 주는 법이라고 그랬죠. 또 새로운 농기구, 그리고 외국의 벼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쪽 베트남 쪽에 있었던 참파라는 지역에서 들어온 참파벼가 도입되면서 생산력이 올라가고, 특히나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 부분에선 대운하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큰 도시들끼리 연결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성장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는 역시나 국가의 수도였던 곳이죠. 북송 때는 카이펌, 남송 때는 이만희 대도시로 성장했고, 사람들이 물건 거래, 상업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뭘 쓰기 시작해서 교환하게 될까요? 그렇죠. 화폐를 사용합니다. 화폐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동전을 썼을 거예요. 동전을 썼죠. 우리가 들어봤던 반량전, 오수전 이런 동전을 썼는데, 동전의 단점이 뭘까요? 무겁죠. 많은 액수의 돈을 동전을 들고 다니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0원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다 100원짜리로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송 때는 이렇게 많아진 상업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뭘 쓰기 시작합니까? 지폐를 쓰게 되죠. 대표적인 지폐, 송 때 유통됐던 지폐 이름이 교자와 회자라고 했습니다. 송해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석탄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때부터 제철, 자기, 견직업 같은 산업들도 발달했고, 당나라 때 같은 일을 하는 상인들은 행이라는 동업조합을 만들었는데, 송때 가면은 수공업자들이 만들었던 자기라는 동업조합도 등장한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용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과서의 용어와 또 수능특강 교재의 용어가 좀 다른 부분인데, 이때 송때 해외 무역을 전담하는 기구로 시박사라는 걸 설치했다. 우리 교과서는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용어가 있어요. 이걸 써넣어주세요. 확대 설치라고 써놓읍시다. 수능특강 교재에서 확대 설치란 거를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 시박사는 그전 시대인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당나라 때 있었던 것을 송 때 가면 해외 무역이 더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시박사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외 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를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 설치. 확대라는 용어를 여기 사이에다가 꼭 넣어주십시오. 그냥 네모칸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냥 시박사라고만 쓰지 마시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시박사 확대 설치라고 쓰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수능특강 교재의 용어가 조금씩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지만 좀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시험 공부할 때 혼선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그냥 단어 쓰시면 돼요. 아니면 혹여나 서술형에 답안을 써야 되는데 수능특강의 교재와 교과서의 교재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그냥 수능특강 교재 학습지 어디에든 나와 있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셋 중에 나와 있으면 다 정답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세 개 다 없는 용어를 썼다, 그럴 때는 한번 그 용어가 진짜 쓰이는지는 확인은 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자, 밑에 이제 성리학과 문화에서는 사대부 계층이 이제 송시대에는 사회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관료,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다, 관료가 된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층이었다. 지주층, 땅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교적인 소양, 예전 과거 시험의 과목이 유교 경전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소양이 없으면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부 계층이 성장했던 게 송나라 시기고, 그들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주계층, 대부분이 지주계층이었다.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주계층이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유학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 송나라 때인데요. 유교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인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우리 좀 정리할게.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유학은요,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과 할 때
초창기에 나왔던 유학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유교, 유학, 뭐 어떤 용어가 맞아요 선생님이라고 질문을 할 법해요. 우리는 흔히 유학과 유교를 같은 의미로 씁니다.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유교 이꼴 유학처럼 쓰는데, 유교라는 용어는 유학의, 그러니까 유가사상, 공자와 맹자로부터 출발했던 유가사상에 이걸 좀 학문적으로 접근한 게 유학이라고 부르는 뭐 이제 용어가 될 거고, 이 학문적인 접근에다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요소가 결합된 거, 예를 들면 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결부된 거 이제 유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유교, 유학을 큰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학문의 초점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기서 살펴봤던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 맹자 같이 유학이라는 뿌리를 만든 시대에 등장했던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합니다. 원시. 그냥 시작할 때의 유학, 공자와 맹자의 예를 강조하는 걸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나라 때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합니다. 훈고학도 유학의 하나의 학문이에요.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겁니다. 훈고학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유교 경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리학도 여기 송에서 나오는 이 새롭게 등장했던 유학의 하나의 학문적 경향이 성리학인데, 학문적 경향이라고 했어요. 한나라 때 훈고학, 송나라 때 등장한 성리학 다 유학의 범주 안에 있는 학문들이에요. 근데 훈고학은 유교 경전의 해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라면, 성리학은 이미 당시기에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훈고학을 집대성하면서 훈고학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훈고학이 아니라 유교의 기본 원리, 유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등장했던 게 바로 송나라, 남송 때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새롭게 등장한 유학의 학문, 흐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리학은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했다. 집대성이란 말은 모아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희만이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주희 이전에도 성리학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고, 주희 이후에도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주희가 이제 모아서 하나로 이제 하나의 완성체 같이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리학의 기본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고요. 대의명분, 명분이 중요하다, 명분을 강조하고,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이 아닌 이민족, 오랑캐, 화이론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성리학이었습니다. 자, 송나라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합니다. 이건 뭐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때부터는 서민 문화가 계속 발달해 나간다고 했어요. 특히나 큰 대도시 중심으로 오락시설 같은 게 있었는데, 연극하던 곳, 공연하던 곳을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어요. 와자라고 불렀다. 와자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청명상하도 같은 데서도 이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송나라 때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썼던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왕에게 교훈의 목적으로 그 앞에 역사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그랬죠. 거울처럼 돌아보라는 것, 통치를 위해서 돌아보라는 의미로 역사서 자치통감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편년체 역사라고 나오는데, 편년체는 지난번에 사기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도별로 일어났던 일을 정리한 거.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 인물들 중심으로 역사를 모아놓은 거. 역사 서술에는 크게, 중국 역사 서술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보인다. 기전체와 편년체.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뭐 강목체라든지 뭐. 근데 대표적인 게 기전체와 편년체 정도만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해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 3개가 이때 발명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화약무기, 두 번째가 먼 바다를 나가서 이렇게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나침반,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활판 인쇄술 또는 그냥 인쇄술이라고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활자로 찍어내는 인쇄가 이때 발달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이제 몽골 제국과 그리고 그 다음에 원, 가마쿠라 먹부를 보면 먼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몽골 제국이 몽골을 통일했던 여기 들어갈 말이죠.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넓은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울루스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이제 연합체, 느슨하게 결합된 울루스로 제국이 이제 분할되기 시작해요. 그 분할된 울루스 중에 중국 지역을 차지했던 게 원이라는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과 원 제국은 뿌리는 같지만 시기적으로는 몽골 제국이 앞에 나오고 원 제국의 시작은 언제로 보냐면 바로 이 오데칸이었던 쿠빌라이 때부터 이제 원 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 제국으로 보는 거고, 물론 쿠빌라이가 원 제국을 중국을 차지하고 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지역들에는 울루스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다 몽골 제국이 한 중국에 200년 가까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과 서아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기 구분을 좀 하자면 쿠빌라이 칸 때부터 이제 원 제국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시기 구분해야 된다면 징기스칸에서부터 네 번째 칸까지는 몽골 제국, 그리고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원 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이 제국이 몽골 제국인지 원 제국인지 의미하는 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왜냐면 이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몽골 제국의 통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원 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몽골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원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문제풀이 몇 개 이제 실전 문제들을 좀 보면서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등교 계약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빈칸 채우기 하면 첫 번째, 칭기즈칸이라는 인물이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을 통합했고 뭘 만들었냐면 유목민들의 독특한 지배 방식인 천호제를 통해서 제국을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시켰다 했습니다. 천호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목민을 1000가구 단위로 묶어서 1000호장, 그 밑에 100호장, 10호장에서 군사행정 조직으로 이용했었다라는 거에 천호제였죠. 그리고 징기스칸 사후에는 여러 울루스로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거 바로 오데칸이었던 쿠빌라이 칸이 원 제국,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다. 자기가 이렇게 물려받았던 지역이 이제 중국 근처의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을 이제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바꿨던 거예요. 네모에 들어갈 말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했던 거는 기억을 하셔야죠. 첫 번째,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겼다. 오늘날의 베이징. 두 번째,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다. 세 번째,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네 번째,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떠났었다. 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쿠빌라이 칸 이후에는 세태의 길을 걷게 됐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네모칸에 들어갈 말,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 두건을 쓰고 일으켰던 농민들의 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홍건적의 난으로 원제국이 쇠퇴했다. 이후에 이제 주원장에서 북쪽으로 쫓겨갔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 제국, 이 원제국에서 통치 방식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몽골 제1주의였죠. 그래서 최상위 계층, 가장 높은 지배 계층은 당연히 누구냐면 몽골인이고요. 그 밑에서 재정과 회계 같은 일들을 담당했던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생목인, 눈에 색깔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배계급이고, 그 밑에 피지배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화북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과 남송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 남인 해서 한인 남인들이 피지배계급을 이뤘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대의 문화 교류 부분부터 보면 다양한 종교가 이제 유행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됐던 게 이제 원대의 상황인데, 새로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티베트 불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라마교라고도 쓰고 있다고요. 같은 용어예요. 그냥 우리 근데 용어 하나 통일합시다. 그냥 티베트 불교를 통일합시다. 여러분에게 두 개 외우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티베트 불교가 원황실에서 아주 크게 유행했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슬람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개량 조금 더 이제 만들어서 고쳐서 만든 게 바로
수시력이라는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원 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동서문화교류에 이용되었던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위에 유목민들이 다녔던 조원길, 그리고 한나라 때 장건에 의해서 개척됐던 사막길, 마지막 바다를 통해서 가는 바닷길, 세 가지의 길을 통해서 동서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었다라는 것 얘기했고, 또 이 넓은 제국이 빠르게 인적 물적 자원을 옮길 수 있게 해주었던 제도가 바로 역참이었다라는 거죠. 역참이라고 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줬고, 대운하를 통해서 대도와 이만을 연결해서 물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세 번째 내용에 들어갈 거 시박사죠. 시박사는 당 때부터 있어서 이때도 역시 운영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외 무역을 담당했던 기관이 시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원 때 사용되었던 지폐가 하나 있어요. 교초라는 게 널리 쓰였다라는 거. 여기 라마교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갈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티벳 중심의 이제 뭐 불교가 티벳에 가서 티벳화 된 거예요. 티벳 현지의 신앙과 좀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티벳 불교라는 용어로 오늘날에는 좀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박물에 카르피니는 선교란 건 뭐냐면 교황의 메시지를 전해서 왔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책 중에 동방견문록을 썼던 사람이 있죠. 이탈리아 사람 마르코 폴로가 있고,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은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마쿠라 막부에서 가마쿠라 막부 들어갈 말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에다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 막부란 말 나와 있죠? 원래는 중국에서 전쟁에 나간 장군이 머무는 텐트, 진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는 무사들의 총대장인 쇼군이 통치를 하는 그 쇼군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정부를 뜻하는 말로 막부라는 용어를 썼다. 언제까지 썼냐? 1868년에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차례의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죠. 몽골의 침입을 두 차례 막아냈던 게 가마쿠라 막부인데, 전쟁을 오래 치르다 보니까 무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부에서 이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부에 대한 무사들의 불만이 커졌고, 또 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천황은 실질적인 권한은 쇼군에게 다 넘겨준 상태로 상징적인 지배자로서만 자기의 권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천황 입장에서도 이 막부의 쇼군을 제거해야지만 자신이 원래 예전에 누리던 천황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가마쿠라 막부를 없애려는, 타도하려는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누가 등장했냐면,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있는 아마 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인물이 이 가마쿠라 막부를 끝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되면서 일본에서도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요시노의 천황이 선생님이 14강에서 설명했던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해서 이 가마쿠라 막부를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모아서 막부 몰아내기 운동에 힘썼던 천황이 고다이고 천황이에요. 이 사람과 손잡았던 사람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인물이었죠.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던 사람. 근데 이 둘이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제거했는데 다카오지의 생각과 다르게 천황이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카오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천황을 뽑으니까 이 고다이고 천황을 쫓아냅니다. 고다이고 천황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시 이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가 천황이야, 내가 정당성이 있어, 내가 정통이야 하고 주장하고, 북쪽에서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세운 천황이 무슨 소리, 내가 천황이지 하면서 남쪽과 북쪽에 두 명의 천황이 공존했던 시기, 이걸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기 전에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끝난 거고요. 이때부터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되는 거죠.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됐던 게 1338년이라고 아마 선생님이 교재에 써놨을 건데요.
이때부터 1392년까지 두 명의 천황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 하고, 이 남북조 시대를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인물이 끝내면서 이제 하나의 천황만 존재하게 되고 우로마치 막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수능특강 교재 3강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습지로 하면 딱 2페이지밖에 안 되고 3강은 내용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3강의 학습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수능특강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또 이 학습지 빈칸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아직 우리가 같이 풀지 않았던 수능 실전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시고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다 워낙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기출 문제였던 뭐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에서 세계사 뭐 여러분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거 뭐 다운 받으시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이라도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문제들의 보기, 지문들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것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오답으로 출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신다면 내용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15강은 이렇게 복습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16, 17강은 이제 새로운 4강 단원이 나갈 겁니다. 명나라라는 나라부터 나갈 건데요. 여러분의 등교 계약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등교 계약 이후에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수능특강 강의를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할 예정이에요. 학교에 와서도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격주 등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교실에 또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클래스에 기본 강의를 올려드리는 방식은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뭐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이 내용 정리 강의하는 것처럼 한번 짚어주고 아니면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들 자기 차시에 맞게 잘 들어주셔야 되고 등교 계약 이전까지도 밀리지 않게 본인의 시간표에 맞게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계속해서 인천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16차시 강의부터 또 빠른 반은 16차시 조금 진도가 몇 번 빠진 반은 14, 15차시 강의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